고금소총과 야담. 주인에게 보답한 의로운 개. 영남 하동 땅에 한 수절 과부가 있었는데 어린 딸과 어린 여종 하나와 함께 살았습니다. 어느 날 밤 이웃에 사는 모가비 사당패 우두머리가 담장을 넘어 침실로 들어와 겁탈을 하려 하니 과부가 목숨을 걸고 거세게 저항했습니다. 모가비는 과부를 한 칼에 찔러 죽이고 이어서 딸과 여종까지 죽이고 도망쳤습니다. 집에는 다른 사람이 없었으니 사람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새 시신이 방에 버려졌으나 지극한 원한을 드러낼 길이 없었습니다. 관문 밖에 갑자기 개 한 마리가 나타나서는 왔다 갔다 머뭇머뭇했습니다. 문지기가 쫓아내면 잠시 물러났다가 다시 다가오며 끝내 피하여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이러니 사또가 그걸 알고는 개가 가는 대로 내버려 두라 했습니다. 개는 곧바로 관문으로 들어와 동원 앞으로 나아가서는 머리를 들고 지저댔는데 마치 하소연할 게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또가 한장교에게 개를 따라가 보라고 명했습니다. 개는 즉시 관문을 나가서 한 작은 집에 이르렀습니다.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사람 소리라고는 들리지 않아 적막했습니다. 개가 장교의 옷을 물어 끌며 방문 쪽으로 갔습니다. 장교가 이상하다 여기고 방문을 열어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시신 세 구가 있고 바닥에 유혈이 낭자했습니다. 장교는 크게 놀라 돌아가서 그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관에서는 검시를 하려고 화급히 달려가 가까운 이웃에 임시로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곳은 모가비의 집이었습니다. 모가비는 사또가 자기 집에 온 것을 보고는 당황하여 달아나 숨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개가 모가비 앞으로 곧바로 달려가 모가비를 물었습니다. 사또가 이상하게 여기고는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원수냐? 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또가 모가비를 잡아서 어미 치밀하게 신문하니 몽둥이 한 번 들지 않았는데도 낱낱이 실상을 자백했습니다. 사또는 즉시 가명에 보고하고 모가비를 곤장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새 시신을 후하게 매장해 주었습니다. 개가 묘 옆으로 달려가더니 한바탕 구슬피 지저대다 죽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묘 앞에다 개를 묻어주고 의구총이라는 비를 세워주었습니다. 옛날 선산의 의구는 주인을 따라 밭에 갔는데 날이 저물 무렵 주인이 술에 취해 돌아오다가 밭 가운데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때마침 들불이 일어나 주인이 누워있는 곳까지 번지려 했습니다. 개는 꼬리에 냇물을 적셔 주인 곁에다 뿌려 불을 껐지만 힘이 다하여 죽고 말았습니다. 주인은 깨어나서야 비로소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땅에는 지금도 의구총이 있습니다. 아, 선산에게는 주인을 구하기 위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진실로 주인에게 보답하는 의리를 보였습니다. 하동에게는 처음에 사또에게 억울함을 호소했고 나중에는 원수에게 분을 풀어 그 원수를 갚고 자기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와 같은데도 그 누가 짐승을 무지하다 하겠는가. 선산의 개와 비교해도 더 나은 면이 있다 하겠습니다. 영남 지방은 사대부의 고장인데 역시 의로운 개도 많이 나도다. 기생을 말에 태워보낸 관찰사. 양녕대군은 세종의 형입니다. 일찍이 관서 지방에 놀러 갔다 오겠다고 보고드리자 세종이 작별하며 여색을 삼가라고 특별히 훈계했습니다. 대군이 그 말을 삼가 받들며 떠났습니다. 임금이 관서 관찰사들에게 명하기를 만약 대군이 가까이 하는 기생이 있거든 그 기생을 급한 용무에 쓰는 거마로 올려보내라 했습니다. 대군은 임금의 가르침을 받들어 여러 읍에서 반기를 물리치도록 엄하게 명했습니다. 그러나 관찰들과 수령들은 이미 임금의 명을 받은지라 아름다운 기생들을 모아서 갖가지 방법으로 대군을 유혹했습니다. 대군이 정주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소복을 입은 한 기생이 소리내어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대군은 마음이 동했습니다. 사람을 몰래 보내 기생을 샛길로 불러오게 했습니다. 대군은 귀신조차 알지 못하리라 생각하고 밤에 기생과 동침했습니다.
그러고 는시 한 구절을 지어주었습니다. 명월도 수놓은 베개는 훔쳐보지 않는데 밤바람 무슨 일로 비단 장막 걷어올리나 대개는 은밀하고 그윽한 뜻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관찰사는 역마로 그 기생을 올려보냈습니다. 임금은 기생에게 밤낮 그 시를 노래하여 익히도록 했습니다. 대군이 돌아오자 임금이 맞이하여 위로하고는 말했습니다. 작별할 때 여색을 경계하라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대군이 말했습니다. 소신이 성교를 삼가 받들었으니 어찌 감히 잊었겠습니까? 감히 가까이 한 기생이 없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우리 형님, 술을 놓아 장식한 장막 빽빽한 가운데서도 깊이 삼가시고 돌아오셨으니 기쁜 마음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름다운 여인 하나 얻어왔으니 그녀를 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러고는 궁중에 잔치를 열어 기생으로 하여금 그 시를 노래하게 하고 대군을 모시도록 했습니다. 대군은 밤에 그녀와 동침했던지라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시를 듣고서야 비로소 계단을 내려가 땅에 엎드려 처벌을 기다렸습니다. 임금도 계단을 내려가 대군의 손을 잡고 웃었습니다. 마침내 그 기생을 대군에게 보냈습니다. 기생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어미의 본관을 알지 못하므로 고정정이라 불렀습니다. 지금의 이영하가 그 후손입니다. 고정정은 그 행실이 미친 듯 했습니다. 어육을 사와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삼거나 익힌 후라도 돌려주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억지로 바꾸는 것을 속칭 고정정 바꾸기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참에 이영하가 일찍이 부인과 바둑을 두다가 물려달라고 억지를 부리니 부인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고정정이요. 어째서 매번 물리는 겁니까? 그러자 이영하가 노하여 말했습니다. 어찌 바둑 두는 일로써 남의 조상을 매도한단 말이오. 이런 일이 있었기에 이영하가 과거에 급제했을 때 늙은 처와 바둑을 두다로 희재를 삼았다 합니다. 권모술수로 도둑을 잡은 이지광. 이지광은 백성을 잘 다스려 이름을 날렸는데 특히 소송 판결을 귀신같이 했습니다. 그가 청주원으로 있을 때 한 스님이 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저는 아무 곳에 사는 중으로 종이를 팔아 생계를 이어가고 있나이다. 오늘 시장에 백지 한 덩어리를 지고 오다가 쉬려고 길가에 짐을 벗어놓았습니다. 잠시 뒤 돌아보니 종이 덩어리가 간 곳이 없었습니다. 사방으로 찾아보았지만 끝내 찾을 수 없었지요. 장사 미천을 잃어버려 돌아갈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엎드려 비오니 그걸 찾아주시오. 남은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이지광이 말했습니다. 내가 잘 지키지 못하여 수많은 사람 사이에서 잃어버렸으니 찾아주고자 한들 어디에다 물어보겠느냐. 번거로이 시끄럽게 굴지 말고 즉시 물러가거라. 조금 뒤 이지광은 일이 있어 수레를 준비시켜 심리 밖으로 나갔다가 어스름의 관하로 돌아왔습니다. 길가에 있는 장승을 보고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것은 뭐하는 놈인데 사또 행차 앞에서 오만불손하게 우뚝 서 있기만 한단 말이냐. 하인들이 말했습니다. 저것은 사람이 아니라 장승입니다. 장승이라 하더라도 거만한 것은 거만한 것이다. 잡아와 밖에 구류해 두고 날 발길을 기다리자. 밤을 틈타 도망칠 염려가 있으니 지방 각 부군의 하전 장교 관노 사령들은 관문에서 대령하고 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키고 있는 게 좋을 것이다. 관하인들은 일제히 그러겠노라 응답은 했지만 모두 슬며시 어이없다는 웃음을 지으며 누구도 지키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지광은 이들이 그럴 줄 짐작하고서 밤이 깊어지자 영리한 통인으로 하여금 장승을 다른 곳에 몰래 옮겨두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관할을 열고 나졸들을 호령해 장승을 잡아오라고 분부했습니다. 나졸들이 그 자리로 쫓아가 보니 붉은 수염 장군 장승은 이미 오유선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겁을 내며 근처를 두루 살펴보았습니다. 사또의 호령이 성화 같아 나졸들은 부득이 장승을 잃어버리게 된 사정을 말하고 처벌을 기다렸습니다.
이지광이 짐짓 분노한 얼굴빛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관속이 되어서 사또의 명을 어기고 숙직하지 않아 결국 장승을 잃어버렸도다. 벌을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리 이하 모두는 즉각 종이 한 묶음씩을 대령하라. 만약 드리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태영 20대로 대신하겠다. 이에 삼반 관속들은 모두 종이를 바쳤는데 잠깐 사이에 관아마당에 종이가 가득 쌓였습니다. 곧장 어제 와서 호소했던 스님을 불러들이게 하고 그 중에서 그가 잃어버린 종이를 찾아내게 했습니다. 스님이 가지고 있던 종이에는 원래 표시가 있어서 그 표시를 보고 찾아내니 한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이지광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 종이를 다 찾았으니 속히 갖고 나가거라. 차후에는 조심하여 잘 지켜서 이런 대수롭지 않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라. 스님이 100배 사례를 올리고 떠났습니다. 이지광은 이어서 그 종이 묶음이 나온 곳을 조사했는데 시장 변두리에 사는 한 무례한이 훔친 것이었습니다. 무례한은 종이 묶음을 자기 집에 옮겨두었는데 마침 관가에서 종이를 납품하라고 독촉해서 종이값이 치솟자 모두 팔아먹은 것이었습니다. 그 무례한을 잡아들여 치죄하고 그 값을 추징해 종이를 사온 관속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머지 종이 묶음은 납품한 사람들에게 각자 자기 것을 가져가게 했습니다. 이리하여 한의배아전과 백성 모두 그의 신묘함에 탐복했습니다. 만병통치약 곽향정기산 구리개에 한 약방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다 떨어진 옷에 집신을 신어 흡사 향원인 듯한 늙은 학구가 갑자기 들어와 방구석에 앉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괴상히 여기고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신 손님이요? 무슨 일로 오셨소? 학구가 말했습니다. 내가 어떤 길손을 여기서 만나기로 약속하여 지금 몹시 기다리고 있다오. 그런데 당신 약방에서 너무 오래 있게 되어 마음이 매우 불안하오. 주인이 말했습니다. 불안할 게 뭐가 있나요? 밥때가 되자 주인이 밥을 먹자고 청했지만 응하지 않고 문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주머니의 돈으로 가게에서 밥을 사 먹고 다시 돌아와서 전처럼 가만히 앉아 있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날이 지나도 기다린다는 사람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이상하게 여겼지만 감히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문득 한 서인이 와서 말했습니다. 제 아내가 출산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인사불성이 되었습니다. 제발 좋은 약을 조제하여 위급한 사람을 구해 주십시오. 주인이 말했습니다. 내가 무식하여 매번 약 파는 사람이 의술에도 능통하다 착각하고 이렇게 와서 요구하지만 나는 의원이 아니다. 어찌 증상에 맞춰 약을 쓸 수 있겠나. 의원을 찾아가서 약방문을 지어오면 조제해 주겠다. 서인이 본래 의원 계신 곳을 모르니 제발 한 번만 약을 지어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하니 학구가 억지로 말했습니다. 곽향정기산 3첩을 먹으면 즉시 나을 것이라. 주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가슴이 답답해지는 병을 해소하는 거라오. 산증에 그걸 쓴다는 것은 수채다 얼음을 섞는 것과 같으니 당신은 입에 붙은 말을 그냥 내뱉고 있구려. 그러나 학구는 자기가 한 말을 고집했습니다. 서인은 일이 급합니다요. 그 약이라도 제발 제조해 주십시오. 하고는 값을 묻더니 돈을 던져주었습니다. 주인은 부득이 저울을 달아 조제해 주었습니다. 저녁 무렵 또 한 서인이 와서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개의 이웃에 사는데 아무개의 처가 출산을 하다가 기절했을 때 이곳에서 좋은 약을 얻어 다행히도 소생했다 했습니다. 여기 용한 의원이 계시겠죠. 그분을 뵈러 왔습니다. 제 아들이 3살인데 천연두를 알아. 지금 위태로운 지경입니다. 여기서 좋은 약을 구하면 소생시킬 수 있겠지요. 제발 용한 약으로 살려주십시오. 학구가 말했습니다. 역시 곽향정기산 3첩을 들게 하시오. 주인이 말했습니다. 서인배들은 약을 복용한 적이 없으므로 서인 중에서 건장한 자에게는 혹 이 약이 효험이 있을지 모르겠소.
그러나 강보에 쌓인 아이에게 이 약을 먹이는 것은 정말 부당하오. 더욱이 병의 증세가 천양지차하니오. 그러나 서인이 고집하고 또 간청하니 주인도 어쩔 수 없이 지어주었습니다. 얼마 뒤 서인이 와서 과연 그 자리에서 효험을 얻었다 했습니다. 이로부터 풍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 문 앞에 줄을 섰습니다. 학구는 곽향정기산으로 처방하지 않은 적이 없었으니 그 효과는 북과 북채가 호응하는 것보다 빨랐습니다. 그로부터 거의 몇 달 동안 학구는 떠나지 않았고 기다리는 손님 역시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한 재상의 아들이 튼실한 나귀를 타고 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주인이 마루에서 내려가 영접했습니다. 물 뿌리고 청소하느라 온 집안이 분주했지만 학구만은 혼자 나무 괴짝 위에 앉아 털끝조차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재상의 아들이 말했습니다. 부친의 병이 점점 깊어지고 오래가오. 벌써 몇 달이나 되었는데 백약이 무효라 원기가 점차 떨어지고 있어. 어제 영남의 한 유학에 정통한 의사를 맞이해 약을 조제하게 했는데 그는 해묵은 뿌리와 썩은 풀로는 힘을 얻기 어렵다 했어. 그러고는 직접 약방에 가서 새로 채취한 약재를 골라 법에 맞게 묘하게 제조한다면 효험을 볼 수 있다 했어. 그래서 이렇게 방문한 것이니 주인장은 좋은 품질의 약재를 극진히 잘 가려서 처방에 따라 약을 지어주기 바라오. 그러고는 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저 괴짝 위에 앉아있는 자는 누구요? 주인은 요즘 이상한 일이 있었지요. 라며 그때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재상의 아들은 옷깃을 바르게 하고 학구 앞으로 가서 부친의 증상을 설명해주고 좋은 처방을 청했습니다. 학구는 얼굴을 고치지 않고 다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곽향정기산이 제일 좋소. 재상의 아들은 몰래 비웃으며 일어나 원래 받아왔던 처방문대로 지은 약을 받아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종들에게 그 약을 다리게 하여 부친에게 갔습니다. 이야기가 학구의 일에 미치자 아들은 일소에 붙여버렸습니다. 재상이 말했습니다. 곽향정기산이 필시 조제법에는 맞지 않는다 해도 한번 복용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자 아들과 문인 종들이 교대로 들어와 말했습니다. 몹시 지친 상태이신데 어찌 소모시키고 흩어지게 하는 것을 복용하신단 말입니까? 절대 명을 받들 수 없습니다. 재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처방에 따라 지은 약을 달여올리자 재상이 말했습니다. 먹은 게 내려가지 않는구나. 잠시 침실에 두거라. 밤이 되자 재상은 그 약을 몰래 쏟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시중드는 사람에게 곽향정기산 세 첩을 큰 노구솥에 함께 넣어 다리게 하고는 다시 3번에 나누어 복용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 보니 정신이 맑고 기운이 솟아났습니다. 병의 뿌리가 이미 뽑힌 듯 했습니다. 아들이 문안 인사를 드리자 재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숙질이 이미 내 몸에서 다 떨어졌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 의원은 정말 화타나 편작 같은 사람입니다. 재상이 대꾸했습니다. 아니야. 어느 곳사람인 줄은 모르지만 약사에 있던 그 학구야말로 정말 신이야. 재상은 약탕을 버린 일이며 곽향정기산을 다린 일을 다 이야기해주고는 말했습니다. 몇 달 동안 깊어진 내 병을 하루아침에 깨끗이 낫게 해주었으니 그 은혜가 막대하다. 내가 직접 가서 맞이해 오너라. 그 아들이 명을 받들고 가서 학구에게 감사의 뜻을 지극히 보이고 함께 자기 집으로 가기를 청했습니다. 학구는 옷을 털고 일어나 말했습니다. 내 성문 안으로 잘못 들어와 이런 더러운 말을 듣게 되었도다. 내 어찌 장막 속 빈객이 되겠는가. 마침내 훌쩍 떠나가 버렸습니다. 재상의 아들은 무안해하며 돌아가 그 일을 고했습니다. 재상은 그가 시속을 벗어난 굳센 선비라며 더욱더 감탄했습니다. 얼마 뒤 임금의 상태가 좋지 않아 점점 위독해졌습니다. 이름난 의원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니 온 조정이 당황해 초조해했습니다. 그 재상은 이때 궁중의 의약을 맡아보던 내의원을 맡고 있었는데 때마침 학구의 일에 감동했던 터라 진맥을 하러 들어가서 임금께 아뢰었습니다. 그 약은 반드시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해로운 건 없나이다.
곧 약을 다려 임금께 바치라 명했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다음 날 나왔습니다. 임금이 매우 감탄하고 기이하게 여겨 학구를 찾아가 보라 했지만 끝내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식자는 말합니다. 그는 이인일 것이다. 대개 의서에서는 연운이 순환한다고 한다. 같은 시기에는 온갖 병이 다 다르지만 그 뿌리는 연운이 부리는 것이다. 진실로 그 연운을 알아 그에 맞는 약재를 투여하면 서로 부합하지 않는 병이라 하더라도 두루 효험을 볼 수 있는 법이다. 근세 의술을 업으로 하는 자들은 이 이치를 전혀 모르는 고로 병에 따라 약을 쓸 뿐이니 말초만 고치고 근본은 그대로 두는 것이다. 그 때문에 맹랑하게 사람을 죽여왔도다. 그 학구는 임금에게 병이 있을 것을 미리 알았고 이 조제가 아니면 구하기 어렵기에 그러한 일들에 가탁해 임금에게 자연스럽게 도달하게끔 한 것이다. 비녀를 꽂지도 않은 딸. 이 엿복은 겸종의 무리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업문 패관소설을 잘 읽었습니다. 그 소리는 노래 부르는 듯 원망하는 듯하고 웃는 듯 슬퍼하는 듯했습니다. 간혹 호방하게 호걸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어여쁜 미인의 자태를 보이기도 했으니 책의 경지에 따라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당시 부호들은 모두 그를 초대하여 글 읽는 것을 즐겼습니다. 한이서 부부가 업복의 기회를 몹시 좋아하여 그를 데리고 있으면서 길러주었습니다. 업복을 친척처럼 대우하여 집안에 드나드는 것도 허용했습니다. 이서에게는 비녀를 꽂지도 않은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단아한 아름다움이 빼어나 꽃처럼 빛나고 옥처럼 온화했습니다. 업복은 심신이 흐리멍덩해진 듯 그녀에 대한 감정을 가라앉힐 수 없어 매번 추파를 던져 그녀를 유혹했습니다. 그녀는 그때마다 정색을 하고 응해주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이서 부부가 명절을 맞아 집안 사람들을 거느리고 묘소로 올라가니 딸 혼자만 규방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빗장을 단단하게 걸어 잠갔지만 업복은 담장을 넘어 몰래 침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바여흐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업복이 옆에 누워 허리를 껴앉아 그녀가 놀라서 벌떡 일어나 말했습니다. 너 누구냐? 아무개입니다. 그녀가 분노하여 노쇠 촛대로 업복을 때리며 말했습니다. 너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보살펴 주신 정은 생각하지 않고 개돼지 같은 행동을 하려 하느냐. 업복이 몸을 앞으로 내밀어 매를 맞으며 말했습니다. 낭자가 내리시는 벌은 달기가 꿀 같네요. 그녀는 더욱 노하며 사납게 내리쳤습니다. 얼굴 피부가 벗겨지고 상처가 났지만 업복은 부드러운 목소리와 은근한 얼굴로 곡진이 풀어주려 했습니다. 그녀는 본성이 여리고 약했습니다. 게다가 안쓰러운 마음도 들어 침상에 몸을 던지고는 말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라. 업복은 마음껏 음란하게 희롱했습니다. 추악한 형상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녀가 용모를 추스르고 일어나 말했습니다. 소원을 이뤘으면 여기 머물지 말고 당장 나가라. 업복은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 사람들이 모두 돌아왔습니다. 업복은 그녀의 모친에게 안부 인사를 드렸는데 여인이 그 옆에 있었습니다. 옥 같은 얼굴에 참담한 빛이 내렸고 미간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한 송이 어여쁜 꽃이 아침 찬비를 맞은 듯 그 모습이 가련했습니다. 물러나온 업복은 그녀가 더욱 삼삼해졌습니다. 마침내 연애 편지 한 통을 써서 틈을 엿보아 그녀에게 보냈습니다. 동원에서 만나기를 기약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녀는 약속한 날에 나타나 멍한 표정으로 혼잣말을 하는데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업복이 말했습니다. 낭자의 행동거지가 어찌 이리 이상한가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서왕모가 사신을 보내 내가 남의 유혹과 협박을 받아 더러운 모욕을 잔뜩 받았으니 큰 바탕이 이미 이지러졌구나. 원한의 빚이 실로 많으니 선부로 돌아와 속세 인연을 영원히 끊으라라고 하셨다. 내 장차 사신을 따라 떠나려 한다. 업복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자가 어디 있다고 그래요? 그녀가 자기 옆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사자 여기 있지. 그러고는 허공을 향해 웃으며 쉴 새 없이 말을 했습니다.
자기 옷가락질을 벗어서 남에게 주는 신용을 했고 남의 신발을 벗겨 신어보는 신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온갖 모습을 다 보였지만 주인은 고요할 뿐 보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업복이 물었습니다. 낭자는 지금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나요? 그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지에서 오신 사자. 업복은 무서워져서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이로부터 그녀는 하루 종일 혼잣말만 했는데 모두 사자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여인이 하루는 새벽에 일어나 종적을 감춰버렸습니다. 부모는 업복이 화의 발단이라는 것은 모르고 그녀의 종적을 찾았지만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업복은 그녀의 신수가 기박하여 그랬노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자기 몸을 다 맡긴 여협. 참판 이광덕의 호는 관양입니다. 임금의 명을 받아 함경북도 지방의 실정을 살피려고 길을 떠났습니다. 자취를 숨기고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령의 잘잘못과 풍속의 거침과 순박함을 모두 수집하려 했습니다. 장차 함흥에 이르러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일들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저녁 무렵 여러 사람과 성 안으로 들어가 보니 거주민들이 오늘 암행어사가 도착한대 하고 떠들며 분주히 돌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이공이 의아함을 풀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한도를 두루 다녔지만 나를 알아보는 자가 없었는데 오늘 이리도 떠들썩한 것은 종자 중 누설한 자가 있어 그런 게 아닌가. 다시 성곽 밖으로 나가서 무리를 추궁했지만 단서를 찾지 못하고 며칠 지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야흐로 암행어사 출두를 하고 공무를 판결하고는 읍의 아전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접대 내가 올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아전이 대답했습니다. 온 성이 떠들썩하긴 했지만 누구 입에서 먼저 나왔는지는 알지 못하옵니다. 이공이 말의 근원을 찾아 보고하라고 명했습니다. 아전이 물러나와 낱낱이 살펴보니 7살짜리 어린 기생가련이 맨 먼저 말한 자였습니다. 들어가 사실을 고하니 이공은 가련을 데려오게 하여 물었습니다. 너는 강보에서 나온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어떻게 관원을 알아볼 수 있었는고? 가련이 대답했습니다. 천인의 집은 길가에 있습니다. 전날 창문을 열고 살펴보니 거지 둘이 길가에 나란히 앉아 있었죠. 그중 한 거지는 옷과 신발이 때가 묻고 해졌는데 두 손은 매우 희고 보드라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추위에 떨고 굶주리면서 일하는 무리라면 손에 굳은 살이 박히고 피부가 검을 텐데 어찌 저럴 수 있을까 하고 의아해했지요. 그때 그 거지가 옷을 벗어 이를 잡고 다시 입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거지가 옷을 끌어 입혀주는 모양새가 이에 맞고 아주 공손하니 정녕 겸종이 귀인을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저는 손이 흰 거지가 암행어사일 거라고 굳게 믿고 집안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지요. 잠시 사이에 그 소식이 떠들썩하게 전해져 온 성 안에 다 퍼졌습니다. 이공은 그 영민함을 매우 기특하게 여겨 사랑하고 예뻐했습니다. 돌아갈 때는 시 한 편을 지어주니 기생도 공의 문화와 됨됨이에 감복해 몸을 의탁할 뜻을 지녔습니다. 나이가 개년이 되었는데도 일편단심을 지켜 오직 공만을 기다릴 뿐 다른 사람에게 몸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공은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 함경도로 귀양 가서 한 관사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기생이 거기로 가서 공을 모시며 잠시도 떠나질 않았습니다. 공도 그 정성에 매우 감동했습니다. 그러나 죄인의 몸이라 여색을 가까이 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에 4, 5년을 함께 지냈으면서도 한 번도 어지러운 지경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기생도 더욱더 공이 위험 있는 풍도에 담복하고 성실함을 감탄하고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공은 언제나 다른 곳에 시집가라고 명했지만 기생은 죽기를 작정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기생은 간계하고 마음이 너그럽고 작은 일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제갈공명의 출사의표를 즐겨 외웠습니다. 맑은 날밤 달이 밝으면 공을 위해 창을 하기도 했는데 목소리가 맑고 쟁쟁해 마치 백학이 허공에서 우는 것 같아
눈물이 가슴을 적시곤 했습니다. 공도 따라서 한 절구를 읊조렸습니다. 함관의 여연만드사여. 두 출사표 나를 위해 드높이 불러주지. 그 노래 삼고초려에 이르면 쫓겨난 신하만 줄기 맑은 눈물 흘리네. 어느 날 공은 귀양살이를 끝내고 돌아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장차 돌아갈 무렵에야 비로소 둘은 경건의 정을 맺었습니다. 공이 기생을 타이르며 말했습니다. 내가 며칠 있으면 떠난다. 너를 데리고 가고 싶지만 죄를 용서한다는 명만 받았을 뿐이니 기생을 수레 뒤에 싣고 가는 짓을 나는 차마 못하겠다. 내 향리로 돌아가고 나서는 반드시 온 힘을 다하여 너를 우리 집으로 데려갈 테니 조금 늦어진다고 한스러워하지 말거라. 기생은 기뻐서 눈을 반짝이며 흔쾌히 응낙했습니다. 그러나 공은 돌아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병으로 죽었습니다. 부음을 들은 기생은 제단을 배설하고 오래 통곡하고서 자결했습니다. 집안 사람들이 그를 길가에 장사 지내 주었습니다. 뒷날 박문수가 북관 안찰사가 되어 무덤 아래를 지나다가 그 비문에 함관 여역가련의 비라고 써주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